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인 관계로 한 편만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김재훈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국이 비트코인 사는 원리가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서 구매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비트코인을 구매 후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들을 산다는데,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이렇게 되면 태도가 나온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 해외에서 코인베이스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이제 달러 넣어서 달러로 코인을 구매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이제 구입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거래소에서 일단 우리가 돈을 입금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자산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화는 아닙니다. 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포인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 약관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개개인들이야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고 돈을 넣을 수 있지만, 거래소에 기관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돈 사이즈가 그 거래소 사이즈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거래소에 넣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전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나온 이유가, 결국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어떤 큰 자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달러 자산으로 표시했을 때, 그 달러 자산을 기관들이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거래소가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그러면 자신들이 이 코인, 예를 들어서 USD라든가 아니면 어디죠? 예, 골드만삭스 서클에서 개발한 USDC라든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1대1로 정확하게 패킹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와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그 수를, 자신들이 이제 보유한 달러 수를 더 높게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1억 달러 아니면 10억 달러 이런 큰 돈을 갖고 들어와서 투자 행위를 할 때,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매도 처리해서 현금화한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거래소에 돈을 넣어놓고 거기서 달러 표시가 됐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화폐를 찍어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다 디지털화 시키는 겁니다. 달러도 디지털화 시키고 원화도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 시킨다. 그러면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는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기존 법정 화폐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푸드히터님이 어제 업비트 사기 혐의 피소에 업계 충격에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사기 혐의로 피소한다 하고, 업비트에서 또 공식적인 자신의 그 입장을 공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불안하시다고 하면, 큰 자금들, 트레이딩을 당장 해야 되는 자금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자금들을 이더라든가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거래소가 아닌 나노레저 지갑에 따로 이제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런 기사가 지금 갑자기 왜 나왔냐? 지금 이제 상승장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상승장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대중들이 쉽게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어렵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안 털고 있던 사람들,
안 털고 있던 사람들, 야, 업빗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불안하겠죠. 당연히 불안하니까, 야,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정리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업비트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업빗보다 빗 뭐로 이제 시작하는 거래소 있잖아요. 이렇게 입출금 막아놓고 펌핑하는 그 거래소가 저는 사실 더 문제였다. 그 거래소가 괜찮은데 업빗이 문제다.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업빗이 왜냐면 카카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좀 참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겁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이제 마법천사님이 어제 이제 그 오입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창한님이 그 BSV 오입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어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한 듯 하다고 얘기하셨고, 왜 그러냐면 후오비로 입금하면서 주소택 오입력으로 후오비와 상담하고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오비에서 마법 천사님의 경우처럼 다른 코인 주소로 입금한 경우라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단 그럼 글을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느냐면, 이런 거. 여러분도 분명히 나중에 이제 입금하고 뭐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다 보면 오입금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거래소는 처리를 해주는데 어떤 거래소는 처리를 안 해주는 거래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그런 부분, 내가 어떤 실수로 오입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게, 그리고 그 업체가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그 업체를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 따져보시고 거래소를 이제 이용하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원화입금은 그래도 고팍스를 이용하시고, 곽창아님은 업비트나 이제 후오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대요. 여기가 이제 처리를, 업비트와 이제 후오비가 처리를 잘 해준다, 이런 부분에 오입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파란바라님이 또 써주셨어요. 뭐냐면 그 오입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이제 써주셨습니다. 일단 오입금한 주소가 본인 지갑이라는 게 다행이네요. 지갑의 구조상 다른 종류의 코인이 들어왔다고 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입금된 코인도 다시 찾으실 수 있고요. 빗썸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지갑이 어디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갑을 관리하는 엔지니어 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해주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뭐 자신들한테, 그러니까 고객들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얘네들은.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나 봅니다. 절대 날리신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빗썸 측에 얘기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뀐 뒤로 안 되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지갑들은 한 코인뿐 아니라 여러 코인 호환 가능하게 개발하는 중인데, 예를 들면 뭐 다이달로스 지갑 같은 카르다노 재단에서 개발 중인 지갑처럼 다른 코인에 대한 호환성을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중인데, 좀 빗썸 측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거래소를, 일단 오입금 문제가 여러분한테도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오입금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입금하시기 전에 입출금 하실 때 항상 몇 번, 두세 번 확인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시는 걸 했는데도 오입금 됐을 때 만약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찾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래소는 우리가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파란바라님은 이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쪽에서 이제 해주기 어떻게 보면 싫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실제 종이 앞에, 법정 앞에 쓰는 것도 지갑 원화도 넣을 수 있고 달러도 넣을 수 있잖아요. 다 지갑에 넣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다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이게 이제 아직 우리가 이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뭐 꼭 이더리움 기반의 뭐 코인들만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만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코인이든지 지갑에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신혜수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을 비자금으로 금고에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머니들도 있죠. 그런 돈들을 다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고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이제 이게 다 이런 시장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써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각 국가마다 종이 현금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려 나가면 모든 현금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화폐로 들어오게 되어 자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익명성 암호화폐로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 사기 등의 문제도 더 많고 누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제도화하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디지털 지갑을 실명화하면 P2P로 거래하는 모든 것까지 알 수 없다 해도 누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등의 세금을 걷는데 더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부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싫어하는 부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선호하는 부자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되어 모든 현금 자산이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면 미리 들어온 부자들은 더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인데 꼭 싫어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5만원짜리가 너무 이제 장롱 속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뭐 어디 무슨 배밭인가 거기서 뭐 몇백억 이렇게 돈이 나오고요. 불법 자금들. 그런 돈들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화폐 가치가 여기서 한번 다 뒤집어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종이로 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빼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 디지털 화폐, 그리고 세금도 세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적인 문제도 아직도 이제 현금을 선호해서 받으려는 분들이 있고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아예 그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머니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세금도 저는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금은동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여기 해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이 7,000에서 8,000달러 돌파했을 때 리플 가격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와 비트가 상승 후에 리플이 펌핑이 올 것인지, 그 전에 리플이 단독으로 먼저 올라갈지 여쭤봅니다. 비트도 오르고 리플 사토시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면 더 좋을 텐데요. 어느 한쪽이 먼저 오를 수도 있기에 비트 전환할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리플이 사토시가로 3만 사토시까지 오르면 비트로 일부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토시가를 너무 높지 않았나, 이렇게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리플이 먼저 오를지, 제가 이제 계속 리플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한데 또 리플이 이렇게 먼저 지금 치고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비트코인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실 이거를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안 들고 있겠죠. 다 리플을 바꿔놓고 리플이 먼저 올라갔을 때 그때 리플을 털고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비중 조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사토시 가격이 3만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그 시각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플 차트를 제가 원래 이제 업비트 차트를 적용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로그가 적용이 업비트가 안 돼서 여기 investing.com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로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이제 평일이면 제가 차트 설명 드릴 때 그때 설명드리면 되는데 평일이 아니어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한 번만 찍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같이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리플이 이제 로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이 지금 상승 각도가 달라요.
상승 각도 다른데 지금 이제 2017년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고 지금 눌러주고 반등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한 이 타이밍을 보면 좀 더 빨리 리플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7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좀 더 위가 지금 안 보여서 위를 볼 수 있게끔 눈금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리플 채널 상단부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토시 가격으로 3,374예요. 3,374. 아, 죄송합니다. 33,000. 네, 33,000. 이게 뒷짝에 잘려서 그런데 33,000입니다. 33,70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채널 안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33,000까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상승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고점이었던 자리죠. 지난 고점이었던 이 윗꼬리를 빼면, 주봉에서 이제 윗꼬리를 빼면 지금 17,500 그리고 12월 고점은 22,000입니다. 그래서 22,000이요. 22,000. 그래서 22,000 정도. 저 그때 제가 2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22,000부터 그날로 이제 매도를 하면 적당해 보인다. 그리고 아까 이제 3만 얘기하셨잖아요. 3만은 가능해 보이는 수치로 보입니다. 3만 3천까지 채널 상단부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은 사토시 가격으로 3만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3만일 때 원화 가격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 타임 IP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오늘 이제 업비트 기사를 보시고 여러 생각이 드셨대요. 분명히 업비트의 이런 문제점들은 정부에서 이제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 조사를 그 전에 했었으니까요. 그 기사를 오늘 터뜨린 것은 장 회복세를 틈타 정부에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차원에서 터뜨린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 시장에서 장을 주도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니들이 막 먼저 치고 나가지 마라. 업비트 신규 소식과 맞물려 정부의 칼침이 또 다시 한번 들어갈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신규를 연다라고 했을 때, 만약 신규를 열었는데, 그럼 업비트가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기에는 유리하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대중들 신규 자금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를 갖고 있다가 검찰에서 딱 터뜨린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딩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 밑에서부터 털어냈던 사람들을 그냥 빨리빨리 더 털어라, 이런 식의 이제 뉴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홍기붕님이 이제 주식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주식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물론 개별주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별주는 이제 따로 갈 수 있습니다. 워낙 시총이 낮은 애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가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아무리 이제 뭐 물론 여기서 뭐 대형 호재가 나왔어요. 뭐 바이오주인데 뭐 신약 개발 성공해서 암 치료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이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통상적인 경우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비중은 줄여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티브 유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트론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트론은 말씀을 드렸고, 트론은 예, 전고점이 제가 차트를 따로 설명 안 드리니까 여기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지금 트론이 또 업비트는 작년 차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investing.com 차트를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토시 가격으로 트론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상승을 지금 보시면 198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988.
거의 뭐 2000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시장이, 그리고 트론이 지금 이제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면 충분히 트론이 저는 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 가격 말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볼게요. 다음 내용은 잠깐만요. 님하고 그 다음에 시각 긍정적인 님,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 같아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차트를 보면서 느낀 게, 비트코인도 가격 많이 하락했지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심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죠. 현재 업비트 경우 이렇게 뭐 원화 시장, 달러 시장, BTC, 이더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켓에서 내가 만약 리플을 가지고 있더라면 각 마켓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마켓은 이더리움 마켓이죠. 굳이 리플이 아니더라도 많은 펌핑된 알트들이 원화나 BTC보다 이더 마켓에서 더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론 이건 이더가 BTC보다 더 많은 하락을 한 이유죠. 결국 BTC나 이더나 둘 다 큰 상승을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알트코인 홀더들이 BTC랑 이더 중 어느 마켓에서 많이 매도했을까요? 즉 비트로 바꿨을까 이더로 바꿨을까입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비트 이더 둘 다 바꿨겠죠. 물량이 크니까요. 예, 그게 효율적이고, 예, 당연히, 왜냐면 한 번에 원하는 만큼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 생각은 7대3 정도로 이더로 많이 바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로 바꾸는 것보다 이더로 바꾸는 게 효율이 좋고, 개미들은 그야말로 폭락한 이더로 바꾸려고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워렌 버핏 등 비트코인을 비하하는 인물들 중에 이더리움을 비하하는 인간은 없죠. 그리고 이더리움 채굴업자들은 다가오는 포스 전환을 위해서 이더리움 소량을 확보해야 할 테죠. 결국 제 말은 세력들이 이더리움 매집을 위한 이더리움 폭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세력들은 이번에 ETF가 승인나는 시점 또는 이더 하드포크 시점부터 이더 대상승으로, 이전에는 비트가 먼저 가고 이더 갔지만 앞으로의 상승은 비트와 이더의 쌍두마차가 금이 ETF 후 폭등한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 전체를 새로운 가격대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비트 이더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비트랑 이더가 먼저 같이 가다가, 저는 먼저 같이 가다가 전고점을 넘어갈 때는 비트가 먼저 전고점을 넘어가고, 제가 차트에도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 BTC 마켓 이더 설명드릴 때, 일단 이더랑 비트랑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뭐 15,000달러까지는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을 한다. 원화나 달러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차트상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전고점을 비트코인이 먼저 넘어가지고 저는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은 이 교체 매매 전략을 그렇게 세워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의 이더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더가 먼저 치고 갈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의 이더는 따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의견을 써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리도리님이 써주신 내용이에요.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암호화폐로 한국이 떠들썩할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죠. 예. 물론 현재도 다들 뭔가 아는 것처럼 설명들 하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뜬구름 잡는 해명 혹은 설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답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데 나한테 확 와닿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한테,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의 경험치가 다 다르고 내가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서로의 입장을 다 다른 거, 사람들이 그 다른 거를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딱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해명조차도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내놓는 설명의 핵심은 소위 보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만 들리는 이 단어의 기술적인 설명을 들이대니까 유시민 같은 똑똑한 사람들한테 반격을 당하는 거죠. 예, 유시민 씨 똑똑하긴 한데 저는 사실 그때 막 그 당시에 막 설명할 때 이제 별로 와닿진 않았어요, 저는. 예, 이렇게 보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한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일단 그때 저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참여 안 해서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로 작성된 최초의 뭔가를 원본이라고 할 때 이 원본을 굳이 현실 세계에서 물질화 시키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그 원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즉 디지털로 작성된 모든 원본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작성하면 복사가 불가능한 원본이 되는 것이죠. 소위 복사해서 붙이기가 절대 안 되는 진품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가능하다면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종이에 일일이 출력하지 않아도 모든 문서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작성해서 저장되는 순간 복사가 불가능한 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메일로 그 원본 파일을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내 컴퓨터에서는 그 원본이 없어지고 상대방한테 그 원본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또한 원본에 해당되는 그리고 복제가 불가능한 화폐를 상대방에게 온라인상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은행을 통한 숫자상의 조작이 아니라 실제 화폐가 상대방한테 이동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신한 생각입니까? 예.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을 원본화시킬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이 특정 파일이 원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증인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수많은 네트워크상의 증인들 필요로 한다. 이 사람들이 그냥 네트워크를 그냥 기여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한테는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현실 세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화폐를 지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원본화 기술을 만들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이용해 만든 복제가 불가능한 소위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호화폐를 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영국에서인가요? 영국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뭘로 너 받을래 했더니 암호화폐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70% 그리고 종이돈으로 받겠다고 한 사람이 20%, 뭐 상품권 7%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아마 암호화폐보다는 진짜 현실에 있는 돈을 달라.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뭐죠? 이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형체가 있든 없든 설사 그것이 돌덩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네트워크, 제가 항상 그 네트워크,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치 부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이 질문도 아까 좀 와닿았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복사 혹은 복제가 불가능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이념과는 전혀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전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아스트라 K님도 아마 이제 도리도리님 글을 보시고 관련된 이제 얘기를 써주셨고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따가 같이 이제 아스트라 K님 글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나라고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그 나카모토 사토시 이게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뭐 가상의 인물인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그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블록체인이 뭐 기술이 더 위에 있고 뭐 암호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그 암호화폐를 만든 거에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토시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토시가
이 암호화폐를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써주신 가치 부여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가치 부여의 핵심은 뭘까?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일단 복제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부여의 핵심은 달러는 사실 그 1년 번호는 물론 다르겠지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이제까지 계속 떨어진 겁니다.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를 부여를 했는데 그 가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계속 복제가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 거다.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 플러스 뭐예요? 또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가치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치는 어떻게 이 가치가 유지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 가치가 유지되는 건 당연히 이제 복제 불가능함 플러스 그리고 이게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미술품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고가의 미술품들 보시면 왜 이 미술품이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이 미술품이 그 사진처럼 계속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인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이게 진짜 잘 찍은 사진이고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그림은 일단 한 점이고요. 일단 그 그림을 그린 사람, 보통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죽었을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저는 그게 한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치를 뭔가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그게 계속 일단 복제 불가능한 거 플러스 거기에 유한해야 된다. 유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도 이제 유한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도 가치 있는 거고, 저는 그 우리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화가가 죽었을 때 그 미술품도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가치 부여의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써주셨을 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걸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치 부여의 핵심은 지금 도리도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복제 불가능과 유한함, 이제 유한함, 그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아스트라 K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또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셨어요. 일단 2019년 3회에서 2회로 줄인 것을 보면 이마저도 이제 의심을 든대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면 실제 실물 경제에 참여한 분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보통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라는 뉴스에 그 원인을 가지고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갖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금리 인하되면 우리가 시장이 좋아졌어, 경제가 좋아졌나 이렇게 오히려 착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금리를 더 인상하면 쓰러지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상을 이제 못하고 금리를 동결하고 그 이후에 쓰러지는 기업들이 나오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 다우지수 설명드렸는데 또 빠졌는데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연일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 반영돼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식시장은 선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3.5 볼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이게 금리예요. 미국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맥시멈 3.5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3.5까지 보시고 현재 이제 2.5인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3%를 못 채우고 끝날 느낌이다. 3%를 못 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2.75 또는 맥시멈 한 3% 가면 끝날 것 같다. 끝난다는 건 뭐냐면 3% 갔을 때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더 이상 금리를 인상을 못 시킬 거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이 현 국면에서 골로 보내면 비트코인 대세 상승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1000억이면 4조만 붙여주면 볼륨이 40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40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예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충희님이 써주셨는데 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거죠? 10년 주기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 위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008년 이후 찍어낸 수많은 달러의 가치 하락 때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던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예전 영상 야 그거 다 지난 얘기니까 굳이 볼 필요 없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들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옛날 영상들도 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번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위기로 이제 보고 있는지. 지금 이제 금리를 보면요. 금리를 보면 지금 이게 1950년대 초부터 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1950년대, 그러면 그 20년대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을 맞고 그 금리가 이제 제로로 내려왔어요. 제로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를 거쳐서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20년대부터 한번 금리를 미국 금리가 이렇게 거의 20까지 올라오고 다시 제로까지 왔어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올라오고 다시 제로로 왔다. 그래서 이 큰 한 사이클이 마감이 됐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금리 인상, 인하, 금리 인상, 인하, 금리 인상, 인하. 요 사이클들은 이렇게 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이렇게 한 번씩 주기별로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버틸 수 있으면 금리를 인상하고요. 이제 시장이 좀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게 보시면 음영 영역은 미국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인하 기조로 와서 지금 제로까지 왔다. 그러면 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계속 했을 수 있느냐? 달러 가치를 그 미국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뉴딜 정책을 펼쳐서 뭐 일단 일자리도 창출하고 건설, 토목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일단 그때 근본위를 이제 없애면서 금에 기반한 가치가 달러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40% 폭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금 비율로 1대 100이라고 하면 1대 60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낸 거죠. 돈을 풀어낸 겁니다. 돈을 풀어낸 거고 이렇게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100년이 된 거예요. 100년이 됐고 다시 한번 제로금리가 왔습니다. 그럼 이 제로금리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을 풀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했고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이때 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까지 돈을 계속 풀어내면서 올라왔던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양적 완화하면서 또 엄청 풀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그 자산 시장이 이제 버블이 꺼져야 된다. 이 자산 시장이 버블이 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사이클이 저는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트라케이님 써주신 내용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케이님 의견은 이거예요. 그 박성준 교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써주셨습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글로벌 신뢰 컴퓨터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컴퓨터의 한 부분이다. 블록체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내용을 쭉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박성준 교수님 글을 읽어보고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기술일까?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안드로이드 뭐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구현할 수는 없는가, 그 안에서 뭐 디지털화된 자산들을 블록체인 컴퓨터 상에서 세상에서 현존화폐로 지불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가 이 부분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답변을 안 드리고, 다음에 오늘 제가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서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질문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 예. 우리가 이제까지 보시면 이런 거죠. 뭐 네이버, 유튜브, 구글 이런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현존화폐로도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가 진짜 필요한 거냐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구글 이 상에서 이걸 굳이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을 토큰화해서 뭐 5년 안에 다 주식시장에 있는 증권들을 토큰화 한다라고 합니다. 굳이 그럼 이걸 토큰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보상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보상을 꼭 암호화폐로 해야 되는지, 암호화폐가 아닌 그 보상을 그냥 우리 실존 현금으로 워낙 법정화폐로 해줄 수는 없는 건지, 그럼 법정화폐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블록체인 개념이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2018년도 12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했고, 지금 마지막 제 질문,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견들 있으면 다양한 의견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괜찮고요.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